예, 뭐 투자자로서 FOMC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90불을 상향 돌파하고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등 노동비 상승 요인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에 FOMC 쪽에서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압력은 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발표됐던 6월달 점도표를 보게 될 경우에 FOMC는 2024년 중순 이후에 금리를 인하해서 한 100b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잘 통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24년 중순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bp를 4번 해서 100b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컨대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들은 그 6월달 이후에 그 물가 CPI 등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제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이나 올해 연말쯤에 그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경제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보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PE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갖다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대내 금리 차로 인해서 조금 인상 여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만 뭐 25bp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베이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예, 뭐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후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가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 한국은행도 그에 따른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수익률 곡선이 평평한, 기간별로 평평한 플래팅한 구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OMC 전후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FOMC 전에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갖다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갖다가 고루 사는 그런 바벨 전략을 갖다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MC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단기채 중심으로 빠르게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을 갖다 두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3년물 미만의 저희는 단기채를 갖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잠시 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지만 뭐 30년 이상 그 저금리 기조를 갖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많은 자산 배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벤처 캐피탈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 다음에 다양한 비상장 주식으로 수익률을 찾기 위한 게임이 진행이 됐었고 그렇게 진행됐었던 움직임이 금리 궤적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채권만으로 자산 매분이 가능해지고 이전보다 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전보다는 전통 자산, 채권과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이전보다 황금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Q 성장, 볼륨 성장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 매력도는 저희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개량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주 중심의 편입을 갖다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섹터로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 쪽을 아직도 저희가 좋아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시지만 아직 뭐 성장주 하면 미국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엔저로 탄력을 받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 또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좀 저희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은 그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제 유가 그리고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칭할 수 있는 금과 은에 대한 수요 또한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 계량 모델은 아무래도 원자재를 갖다가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뭐 채권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계량 모델이다 보니까 선호도는 높지 않은데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갖다가 좀 제한한다고 하면 매력적인 자산이 점차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주도주가 된 걸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우리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의 모빌리티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PER이 상당히 높은 그 위치에 지금 도달했다가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력 기업들이 향후 3년 정도의 3배, 4배,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매출 성장 스토리를 이미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LFP나 대체재들의 그 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또 그 국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2차 전지주들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가는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2차 전지주 장기 전망은 좋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를 잠깐 얘기를 듣자고 하면 지금 현재 설비가 수요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불거지다 보니까 2차 전지주를 둘러싼 단기적인 어떤 뉴스플로우 흐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리스크 리턴 관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아무래도 주가 조정,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기다리다 보니까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장기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고 매력적인 가격대로 올 경우에는 아마 다시 매수세가 진입해서 주가가 아마 다시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사실 그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HBM3라고 얘기하는 AI 반도체의 성능을 갖다가 개선시키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또한 올해 9월 달에 양산을 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주가를 보게 되면 올해 초에는 그 AI 반도체, 챗 GPT로부터 시작이 됐던 AI 반도체 혁명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바닥론까지 결합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 AI 반도체가 저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한 자리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타 D램과 이제 그 낸드 플래시의 그 실적 부진이 이러한 주가를 갖다가 제어하고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차 그 AI 반도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HBM3나 지금 AI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패키징 기술과 관련해서 많은 선두적인 업체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있고요.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갖다가 저희는 이제 투자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대응 전략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는 뭐 특별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부품 업체들을 갖다가 이제 투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이르긴 한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봤을 경우에 주행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2024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요가 먼저 반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2024년까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D램에 비해서도 지금 범용 반도체 쪽으로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PC 쪽 관련된 D램 수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D램 쪽으로도 수요가 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온기가 확산되는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AI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미 랠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 상장돼 있는 로봇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6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상장이 되는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레인보우 대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매출액적인 측면,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그것은 완전 저희가 예정된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생산 능력을 생산성을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로봇은 저희 인구 구조,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나아가서 선진국의 인구 구조로 봤을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에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 지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두산 로봇의 IPO가 있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그 관심이 좀 어느 정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 일본의 이런 협동 로봇의 1등, 2등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나기나 야스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그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봤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로봇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얘긴즉슨 한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주가의 그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장기 전망은 좋지만 그 맨 처음에 소개했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조선, 기계이고요. 기계는 뭐 로봇 관련주로 인해서 다시 부각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기자재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심세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러한 업종으로 순환매를 조금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지만 저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내년도 주총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구조를 개선했을 경우에 펀더멘탈은 좋으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제 인구 고령화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요새 많이 덥지 않습니까? 예, 환경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고요. 앞서 질문하셨던 배터리, 2차 전지주도 그런 그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 변화일 것 같습니다. 즉 AI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많이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바이오 랠리가 좀 있고 난 후에 좀 오랫동안 조금 많이 쉬었었고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많이 좀 멀어졌던 그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지금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는 그 유가 부분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노동비 관련된 부분이 좀 두 번째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가장 핵심 지표는 미국 연준의 그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항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는 좀 해외 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좀 안타깝게도 내수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중심의 이제 제조업 산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나 환율 등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중심의 그 저희가 산업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진국의 장기 사이클에 비해서 한국 경제의 사이클은 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좀 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기관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리스크 리턴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다른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적 아무리 많은 좋은 훌륭한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선진국 증시를 좀 한국 증시보다는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첫 번째 선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월에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중국의 그 정치적 입장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그 산업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말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친환경 관련된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산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같이 잘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유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리가 그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기술 변화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더불어서 이제 기술 발전이 같이 맞물리면서 AI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그 우리 투자 아이디어들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분명하고요. 예, 변화적인 측면, 지정학적인 한마디로 제가 언급하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걸로 봤을 경우에는 자산 배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30년 전에는 채권으로만 해도 7.5%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에 우리 2000년도 이제 초반이었죠. 그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보다 7.5%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그 자산 투자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BC, PE, 부동산부터 AI,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까지 다양한 쪽으로 확장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금리에 기반했던 자산 배분이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는 자산 배분은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트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희들이 그 느끼는 투자자로서의 그 가장 큰 시사점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단순화라고 자산 배분의 변화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단순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KCGI가 그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하고 나서 지금 첫 번째로 출시하는 공모 펀드입니다. ESG 동반 성장 펀드이고요. 저희는 그 한국의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그 선진국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ROE는 높지만 주주 환원율로 봤을 경우에는 턱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PBR 관점에서 PBR 1배 미만의 기업이 60에서 70%에 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발굴하고 저희들이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같이 고민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그런 투자 전략 하에 첫 번째 공모 펀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ESG 펀드는 환경, 그 사회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를 갖다가 같이 투자를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컨셉은 그 환경과 사회 책임 이전에 지배 구조가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환경 그리고 사회 책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G, G를 강조하는 펀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ROE가 상당히 높은 기업, 그러나 PBR 관점에서, PER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일단 스크리닝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어떤 숨겨진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영업적으로 숨겨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숨겨진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 기타 지배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또 경영진하고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경영진과 그 어떤 친밀한 예, 프렌들리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80년대 이후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면서 주주 환원율이 한층 더 레벨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ROE가 높지만 PBR 관점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주주 환원율이 낮았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변동이
민감하고 그 다음에 외생 변수에 민감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주 환원율이 낮은 부분은 그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우리 투자자가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 환원율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결국에 투자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매수세는 또 주주들의 관심도, 주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주주들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주식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한층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들 그리고 대주주 오너 그리고 기업에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